전세 사기의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 빌라왕 같은 사람들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의 피해자가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올 한 해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범죄, 전세 사기. 단지 살아갈 보금자리를 구하고 싶던 피해자들은 차곡차곡 모아뒀던 재산을 송두리째 잃고 꿈을 버리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기도 했죠. 피해를 봤으면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지금으로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대체 왜 그런 건지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깡통 전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매매가는 3억, 전세가는 2억으로 형성된 집이 있다고 합시다. 이 집을 매매하고 싶어하는 광수 씨와 이 집에 전세로 살고 싶어하는 영철 씨. 광수는 전세 세입자 영철에게 보증금 2억을 먼저 받았고 나머지 1억은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대출금 1억과 영철의 2억으로 이 집을 산 광수. 집값이 오를 것을 고려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입니다. 집주인 광수의 바람대로 매매가가 올라 광수가 갭투자에 성공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입자 영철의 2억까지 묶어서 산 이 집의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광수는 영철에게 돌려줄 돈이 없습니다. 애초에 한 푼도 안 들이고 집을 샀기 때문이죠. 광수는 영철에게 줄 2억을 구하기 위해 새로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설령 매매가가 2억 언저리까지 혹은 그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광수는 전세가를 2억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만약 광수가 끝내 돈을 구하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면 이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맙니다. 집이 경매에서 낙찰되면 영철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긴 하지만 애초에 집 가격이 영철의 보증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떨어져 있고 경매에 낙찰되지 않고 유찰될 때마다 가격은 쭉쭉 떨어지게 되고 낙찰된다 해도 최종 낙찰가 중 1억은 이 집을 담보로 광수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이 먼저 받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영철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아주 적어지게 되는 거죠. 이 현상은 껍데기만 있고 내용물은 없는 속빈 깡통과 같다고 해서 깡통 전세 혹은 깡통 주택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리한 투자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은 깡통 전세. 하지만 집주인이 악의를 가지고 집을 깡통주택으로 만든 게 아닌 이상 이 현상이 형사건으로 넘어가 사기죄로 규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일부러 떼먹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투자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세입자들은 깡통 전세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해 깡통 전세는 아닌지 확인하기, 금방주택의 시세를 비교해 가격이 적정한지 알아보기, 등기부등본을 통해 내가 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진 않는지 찾아보기 등의 예방법을 활용했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깡통 전세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악의를 가지고 보증금을 떼먹는 진짜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와 작당해서 주택의 실제 가치를 속여 매매가와 전세가를 제대로 비교하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하고 아예 여러 채 건물을 지어서 근방주택가 일대 시세를 조작하기도 하고 계약 당시에는 깨끗한 서류로 세입자를 속인 뒤 세입자가 전입하기 직전에 집주인을 변경하고 대출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알려진 모든 예방법이 통하지 않으니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착금의 피해는 세입자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며 예방한다고 해서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일반 깡통 전세와 다르게 이 사기꾼들은 의도를 가지고 돈을 떼먹은 것이니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피해 보상 역시 가능한 것 아닐까요? 간단히 생각하면 범죄자를 모조리 잡아서 그 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전세 사기는 그 여러 명이 가담해서 이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지능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인데 범죄단체 조직죄도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나 아니면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몰수 추징 규정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여지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사건 처리 기간도 긴 편이고 유죄 판결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세 사기 일당들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거나 이제 자신 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를 온전히 구제받기가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을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여전히 전세 사기 피해는 세입자들이 오롯이 떠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여러 피해 방지 및 보상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부터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고 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거주권을 보호해주는 대책들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 후 재임대 제도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새로운 주인이 집을 낙찰하면 세입자는 떼인 보증금은 둘째치고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때문에 전세 사기 특별법에서는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 권한, 즉 해당 주택을 우선해서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줍니다. 다만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받은 1만여 명 중 70% 이상이 20, 30대로 피해자들이 주택을 매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매입 후 재임대 제도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LH가 우선 매수권을 받아서 경매에 넘어간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들은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주택에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이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는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입자들이 경락자로 인해서 쫓겨나는 부분이 없게끔 경락자 역할을 해준다 이거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재원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보증금을 변제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은 당장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입 후 재임대 제도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거죠. 지난 8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 협의 신청을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약 2,0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고 실제 접수 건수는 약 180건이라고 합니다. LH에 주택을 매입해달라 요청한 사람이 180명이나 된다는 거죠. 다만 아직 실제 매입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신청자가 경공매 유예 신청을 했고요. 한 3개월에서 1년까지 이제 경매가 유예되어 있는 상태인데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면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길에 쫓기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스탑시킨 거죠. 접수된 180건 중에서 다른 낙찰자에 매각된 건은 한 건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 매입 반응 통보한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매입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불법 건축물, 중대한 하자가 있는 주택, 경매가 끝나도 모든 권리를 양도받을 수 없는 주택 등은 매입 불가 통보가 내려질 수도 있고 주택마다 여건, 상황이 달라 공공이 경매에 대신 참가해도 낙찰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피해 주택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경매로 살던 집의 명의가 넘어간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주택을 임대해주는 긴급 주거지원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세 사기는 정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이고 나라는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매입 후 재임대 제도는 급선무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최선의 방법이 맞습니다. 다만 정말 필요한 것은 깡통 전세 계약 자체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사기꾼을 강력히 처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논란에 휩싸인 유튜버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당한 집을 다른 세입자에게 넘겨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건데요. 해당 유튜버는 집주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겪은 건 전세 사기가 아니었으며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 또한 법적인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댓글 반응은 싸늘합니다. 어찌됐건 자신이 당한 피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폭탄 돌리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건데요. 폭탄 돌리기를 하는 전세 세입자는 결국에 마지막에 피해를 본 사람은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정말 사회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일명 폭탄 돌리기가 작동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전셋값이 매매가에 근접할 정도로 높은 집이 있습니다. 이때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셋값을 마련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데요. 이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더 높은 보증금을 받으면 기존에 살던 세입자는 집주인을 거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칫하면 돌려막기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이게 도덕적인 문제지. 어떻게 보면은 위험성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많이 알면서 전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도덕적이라고 보여져요. 임대인이 전세 자력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렵게 소송해서 승소하더라도 이제 임대인한테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그 사람이 임대차 보증금을 주면 그 돈으로 이제 변제를 받는 게 가장 현실적일 수가 있거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네. 현재로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드는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이마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최악의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사회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회초년생인데 대부분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기존에 좀 모아두셨던 그 소액의 자금을 활용해서 전세를 들어가셨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모았던 돈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하는 거죠. 2017년도 이후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가 SCA 서울보증보험하고 허구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몇십만 원 나갔더라도 꼭 가입을 하면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 커진다는 걸 알고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전세제도. 그러나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열심히 모은 돈을 한 번에 잃을 수도 있다니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요? 전세 제도가 존재하는 한 사실 이제 완전히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임대인이 뭐 임대차 계약 종료했을 때 뭐 자력이 없어서 못 돌려준다거나 아니면 아예 도망가 버린다거나 뭐 이런 사례까지 미리 이제 임대차 계약 시작할 때부터 좀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대책으로 에스크로 제도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소유권이 넘어갈 때까지,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그 매도자에게 주진 않습니다. 은행에다 예치하고 계약하고 은행에다 중도금 잔금을 내고 소유권이 넘어온 다음에 매도자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게 되고 잘못 매매해서 이중계약을 하거나 할 때는 많은 돈을 손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 이제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죠. 에스크로 제도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이해관계가 없는 금융사 같은 제3자가 개입해 안전결제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맡겨놨다면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닌 제3기관에 전세보증금을 맡겨놓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매매도 그렇지만 일단 전세 사기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전세 사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일부 에스크로 제도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피해자가 되는 거는 이제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 위험성에 노출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입자인 경우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그 물건이 어느 정도 가격에 거래되는지 꼭 체크해야 됩니다. 부동산 특이부등본이나 서류를 볼 줄 아는 정도는 꼭 익히고 있어야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지 않을 수 있고요. 최근에 뭐 전세 사기 피해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서 임대할 주택의 어떤 담보 가치라던가 그런 가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도 전부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주거 형태는 정석으로 불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월세, 전세, 매매. 일반적인 사회초년생의 경우 적은 보증금에 비싼 월세를 내며 돈을 모읍니다. 그렇게 마련된 돈으로 전셋집을 구하죠. 전세로 살면서 돈을 더 모으면 아마도 몇 년 혹은 10수년 뒤엔 집을 사게 되겠죠. 그래서 전세는 주거 사다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전세 제도가 불안합니다. 특히 2030 청년층의 경우 전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차라리 돈을 좀 더 내더라도 월세가 낫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월세가 매매를 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보증금을 낮춰서 반전세 형태로 살거나 전세집에 이미 들어가 살고 있는 세입자도 걱정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저도 전세 대출이 3.21%에서 4.5로 한 번 뛰고 5.45로 한 번 더 뛰었어요. 월세를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이럴 바에는 월세로 가는 게 낫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는 일단 포기를 했고 전세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까 생각을 또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전세 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일단 리스크를 떠안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스테이를 하기로 했고 사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이게 하나의 보편적인 임대차 방식으로 뿌리 내린 것은 아마도 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과 맞물려 있다. 우리나라는 IMF 이전만 하더라도 개인한테 대출을 거의 내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돈이 많지 않으니까 이 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자금을 집중적으로 배정을 하고 일반적인 가게에는 돈을 빌릴 수 있는 여력도 되지 않았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대출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죠. 제도권 금융이 아니라 사금융을 통해서 내 집 장만을 하는 일종의 이제 대출 지렛대로서 전세가 기능을 했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거래되는 돈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에 오가는 돈인 거죠. 내가 그냥 돈을 준 거구나.
잠수 탔을 때 이런저런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곤 하지만 하여튼 개인에게 내 돈을 다 준 거네 하는 생각이 그때. 정부에서 전세를 살라고 대출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런 전세값이 더 많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매매값도 더 많이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든달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외국처럼 월세를 엄청 많이 내고 사는 것도 그렇게 합리적이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문제의 중심에 있는 전세제도. 그냥 없애면 안 될까요?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내일부터 전세가 사라진다. 일단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좀 말씀을 드리면 변동성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가장 큰 현상은 갭 투자가 사라진다. 갭 투자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포함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익만큼의 돈만 들여서 부동산을 사는 투자 방식입니다. 전세 덕분에 가능한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인데요. 갭 투자가 사라지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집값이 올라간다는 그런 기대 심리가 강했다. 전세 제도가 있으니까 약간의 보증금만으로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상승기에 갭 투자 비율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크게 오르다가 지금처럼 집값이 하락할 때는 이 갭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 부분 손절매로 혹은 좀 낮게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갭 투자가 기승을 부리지 않았다면은 집값이 이렇게까지 쑥대밭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갭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가 보다 집값이 안정적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물론 전세가 사라졌을 때 단점도 존재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월세는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 비싼 형편은 아니에요. 집주인이 전세를 통해서 시세 차이라는 대가, 보상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를 많이 받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경향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만약에 완전 월세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마도 지금보다는 세입자가 내는 부담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제도라는 것은 다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전세 제도는 어떻게 될까요? 젊은 층들이 이번에 빌라 사기, 전세 사기로 큰 고통을 받았죠. 일단 MZ세대들이 전세로 안 들어가려고 그럴 거잖아요.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월세 거래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세 소멸 시대가 찾아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세는 일종의 후진국형 사금융 제도이니까요. 다만 이게 과연 단기간에 찾아올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적어도 아마 10년 동안은 완전 월세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한테 돈을 돌려줘야 월세를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만 상품 종류에 따라서 월세와 속도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그나마 어느 정도 전세 계약이 남아 있을 것 같고 비아파트 쪽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세가 소멸될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에 주거를 해결해 줄 수 있게 해줌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을 불안으로 몰아넣는 전세제도. 여러분은 전세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길 바라시나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